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기세 등등하게 장중 고점을 치켜 올리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양시장 사실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은 반도체 소부장 섹터로 힘을 내서 쭉 올라가다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장중 상승폭을 높이면서 코스피 역시 코스닥 따라서 잘 가고 있는 흐름들이 현재 시간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볼 텐데요. SK하이닉스는 8거래 연속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아침에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무려 430만 원으로 올려 잡은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사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이익 변동성이 커서 뭔가 경기 민감주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이익이 점차적으로 가파르게 개선되는 상황에서 경기 민감과 상관없이 이익 체력을 그대로 방증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됐다라는 시각 하에서 이렇게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도 날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강한 모멘텀이 있으니 장기 계약이 워낙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LTA라고 합니다. 그리고 HBM 이런 모멘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익 변동성을 극복하는 그런 맞춤형 시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 지속성 기반의 재평가가 이제 이뤄질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PBR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PER이 주가 산정에 굉장히 근본 바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HBM 이익 비중이 20% 내외인데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모멘텀이라고 봤고요. 글로벌리에서 SK하이닉스 같이 정말 돈을 잘 버는데 저평가된 기업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걸 반증하듯이 글로벌 여러 매브리 반도체 다 따져봐도 PER이 10배 이상이거든요. 같은 사업을 하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10배가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잘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PER 6.6배 굉장히 극심한 저평가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은 최상위권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주가도 저평가됐는데 기업 실적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너무나 든든하게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재평가되는 게 이제 ADR 상장 연내 상장 목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출발선상에서 같은 출발선상에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방증하는 그런 요소이겠죠.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 430만 원으로 거의 국내 증권사 밴드 중에 거의 최상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모쪼록 오늘 시장 원래 이제 코스닥에서 반도체가 뛰면서 그러니까 소부장 섹터가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상승 반전, SK하이닉스 상승폭 높이면서 코스피도 다시금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는데 든든한 모멘텀 이쪽에서 나와주고 있다는 점 부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대 10시 3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효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도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SK하이닉스도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반도체 투톱이 다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가 9,000선을 넘어서 9,100선까지 넘어서고 있는데요. 장 초반 8,000선 부근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9,000선 아래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9시 12분을 기점으로 상승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0.85%까지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2% 가까운 하락으로 움직이면서 출발을 했는데 다시 상승폭을 키우면서 0.8% 가까운 상승으로 올라왔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상승폭 확대되면서 무려 4% 가까운 급등세 붙고 있습니다. 장초반만 하더라도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다만 다시 SK하이닉스가 목표가 430만 원짜리가 나왔고 장기 공급 계약 모멘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미국 ADR 상장 심사가
결정이 됩니다. 이 모멘텀 안고 오늘 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280만 원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290만 원 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스퀘어도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는 430만 원, 그리고 SK스퀘어는 27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근 들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오르면서 SK스퀘어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지주사단의 상승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삼성물산도 오늘 7% 넘게 급등하면서 전자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삼성물산은 오르고 있는데 삼성생명은 하락합니다. 삼성생명은 4% 가까이 밀리는데요. 삼성생명도 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로 봐야 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 오늘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가량의 하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오늘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주고 있는데 또 특징적인 종목이 LG전자입니다. LG그룹주가 일제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젠슨왕 엔비디아 CEO와의 깐부 회동 이후로 피지컬 AI 관련된 구체적인 협력 사항이 없었다라는 점이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LG그룹주 내일 회장단이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피지컬 AI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LG전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LG전자 11% 가까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LG도 3%가량 상승, LG CNS까지 급등하면서 LG전자 그룹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1.3%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기판 관련된 종목도 뜨겁습니다. 삼성전기가 다시 상승해주면서 전장에서 240만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썼는데 오늘도 1% 넘는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오늘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도 올라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까지 반도체 소부장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2.5%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까지 올라주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로 매수세가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주면서 반도체 소부장까지 온기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코스닥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반도체 투톱이 하락할 때도 반도체 소부장 단에서 코스닥의 상승은 눈에 띄었습니다. 전장에서 반도체 투톱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특히나 코스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단, 특히 코스닥 안에서 강한 상승 탄력이 붙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이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파두가 15%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스도 6% 가까운 상승, 원익 IPS도 5% 넘게 오르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다시금 반도체 소부장이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PSK도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VM도 무려 12%가량 오르면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간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이 전반적으로 좋지만 오늘 제약바이오는 일제히 쉬어갑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USA 최대 규모의 학회인데요. 바이오 USA가 현지 시간 22일에 미국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고 관련해서 ADC 기술 이전 기대감이 붙고는 있지만 주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2% 넘게 하락 중이고요. 알테오젠도 3% 넘게 하락하면서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학회 모멘텀 타고 내일 주가가 반등해 줄 수 있을지 장 막판까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임드바이오도 지금 4% 넘게 밀립니다. 기술주 위주로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만이 업종 안에서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EST는 무려 10%가량 급등하면서 HPSP와 EST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도 함께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 함께 체크해봤는데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이 0.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부장단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제약바이오가 쉬어가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적으로는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코스피는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장 초반 하락으로 움직였는데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9,191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정말 9,200선 그리고 만스피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9,300선까지 고점을 높였었는데 오늘 이를 돌파해낼 수 있을지 일단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도 1.9%가량 오르면서 1,487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지금 일중 고점 부근 지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그다음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특히 기관이
매수폭을 확대하면서 개장 직후에는 팔던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 매수폭을 키우면서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점 확인되고요. 개인과 기관 합쳐서 1조 2천억가량 사들이는 가운데 외국인은 1조 4천억가량 팔면서 오늘도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도 팔았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의 수급이 빠지고 나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양시장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시선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담아내고 있고 코스피 시장은 팔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일단은 어떤 분위기, 지금은 이렇게 외국인이 시장을 엇갈리게 보고 있지만 자구말에 갈수록 외국인이 어떻게 매수를 동반할지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시총 2,000조 돌파, SK 하이닉스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SK 하이닉스 굉장히 강한데 시총도 날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필두로 해서 반도체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6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 전반적인 수출 데이터가 어떻냐 봤더니 역시나 최대치가 나왔고 반도체 비중이 40%인데 반도체만 보더라도 188% 급등 하면서 수출을 견인하는 리딩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흐름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마진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안심하듯이 시장에서 반영해가고 있는 흐름이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수출 발표는 너무나 잘 나온 역대 최고치의 실적이 나왔고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볼 거리 중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대기를 하고 있는데 24일에 발표가 됩니다. 여기 가이던스 써놨습니다. 이 가이던스가 1년 전보다 28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가이던스, 그러니까 추후 또 가이던스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나오는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나와준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이익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그 실적 성장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꼴이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AI 투자 시대에 투자를 잘 하려면 경제 성장에 좀 뒷받침돼 줘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경기가 견고한가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여력, 뒷받침에 대한 근거가 되니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K반도체는 실적 우상향 될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스페이스 X IPO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긍정적이고 그래서 삼성 혹은 SK 하이닉스 이렇게 봤을 때 후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자금이 집중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 높은 마진율에 의한 주가 상승 촉매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역시 두 종목이 잘해주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더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후풍이 또 코스피 시장에 불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로봇하고 함께 연관돼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물론 현대차 그룹주는 잠시 쉬어가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완전 인수 갈 가능성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시장이 주목할 거리이죠. 사실 이제 소프트뱅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전량으로 인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관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풋옵션 행사가 21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프트뱅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팔 그 행사 기간이 이거고 여기에 대한 그 이후면 이제 현대차 그룹이 콜옵션, 그 주식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생긴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전량 좀 인수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규모는 한 5천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어쨌든 되게 저렴하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 가는 그런 모양새라서 현대차 그룹주에게는 좀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좀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RAI라고 좀 로봇에게 쉽게 얘기해서 강화 학습을 시키는 건데 선행 학습을 뭐 시키는 연구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직접 지배력은 낮아질 수 있으나 그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지분을 이제 더 인수해 오니까 완전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선행 연구는 살짝 뒷전으로 가더라도 아틀라스를 상용화시키거나 이거를 빠르게 이제 양산 구축해 가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변신시키는 게 현대차 그룹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힘을 쏟겠다라는 의지로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런 서사, 스토리텔링을 좀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국내의 생산망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중국, 광저우에 부품 기지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분기 알맥이라고 해서 그냥 로봇 센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생산법인 그런 설립이 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주가 상승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 30조 원 정도 이상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분을 싸게 우리는 콜 옵션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수해 오면 훨씬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으니까 긍정적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거고 뭐 시장 한편에서 왜 이렇게 싸게 이거를 이제 인수해 오는 거죠? 이런 의문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고루고루 기업 재평가 가능성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추가 인수, 지분 인수에 있다라는 점 보시면서 이 조정의 기회를 어떻게 살필 것인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잘 보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담은 리포트를 오늘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였고요. 항상 하나증권의 2차 전지 관련해서 리포트는 눈여겨보게 되고요. 블룸버그의 에너지 2차 전지 관련해서 이게 여러 가지 전망을 조사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2030년에 미국 전기차 침투율이 17%로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기차 쪽의 분위기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구나. 이걸 좀 베이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숫자를 써놨는데 점차적으로 침투율이 좀 줄어들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좀 따뜻하지는 않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 67%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 때 22년도 때 이렇게 예측했던 수치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블룸버그 에너지 전기차 조사 업체가 이게 24, 25, 26이거든요. 그러니까 24년도 48%에서 작년에 27%를 또 낮췄고 또 한 번 낮추면서 2030년도에 이게 2030년도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 17%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침투하는 률이 8%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2030년도에 미국 전기차 침투율이 17%로 낮아지는 바 이렇게 여러 가지 봤을 때 내년 연평균 성장률은 그래도 20% 정도는 지켜주겠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보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제 될 것 같고 올해 보조금이 폐지되는 첫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성장 한 20% 마이너스 20% 정도 예상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증권에서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고 저가 전기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좀 부진하더라도 내년에 미국 쪽에서는 그래도 성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 그렇게 턴 어라운드 되시는지는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우리가 왜 봐야 되냐? 그건 이제 이쪽 서사에서 가능한데요. CATL 굉장히 중국에서 큰 기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회장이 중국은 중요한 부분이 전고체 배터리가 단기적으로 상용화될 것이다라는 걸 한 2027년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CATL에서 2030년이 되더라도 전고체 배터리가 단기적으로 상용화될 것이다? 아니다. 그때까지 못한다라고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 전기차 배터리가 너무 비싸다라는 데에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 문제라는 거고요. GM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용화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이게 두 업체가 나서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동차용에서 보면은 굉장히 60kW라고 적어놨지만 고용량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제 전기차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는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 문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용량이 늘어나면 전고체에 대한 가격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니까 차체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게 상용화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5년 내에 뭔가 전고체 배터리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해봐도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역시나 리튬이온 액체를 기반으로 한 그런 배터리가 쓰이는데 실리콘을 조금 더 넣으면 성능은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실리콘 음극재의 침투가 조금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고체 배터리 조금 뒷전으로 밀어놓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실리콘 음극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고체가 뭐 나쁘다는 거는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 왜냐하면 로봇이나 드론 이런 부분에 피지컬 AI에 굉장히 중요한 전고체 배터리의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쪽에 쓰임이 있을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실리콘 음극재가 정답으로 생각하고 투자 전략을 좀 짜야 된다. 이렇게 하나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K 배터리는 이상 비중 확대의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역시나 가격 매력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 솔립이 반도체로 가다 보니까 2차 전지주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가격 매력이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하는 거고요. 2분기는 오히려 이 셀 메이커가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밸류로 괜찮고 2분기 흑자 턴할 가능성, 실적 이런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K 배터리는 지금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봐야 되고 또 2차 전지 우리나라의 K 배터리의 셀 메이커들이 긍정적인지 하나로 볼 수 있는 좋은 리포트였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오늘 좀 떨어지고 있는데 삼성생명을 새롭게 봐야 한다라는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신증권의 박혜진 연구원 연결해서 삼성생명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려드리면서 왜 그런지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신증권 박혜진입니다. 네, 오늘 리포트 잘 봤습니다. 삼성생명의 목표 주가를 59만 원으로 올려 잡으셨는데 근거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생명 본업 가치만으로는 그 시가총액을 산정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고요. 전자 주가 상승에 이제 생명 주가가 거의 뭐 프록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회사 기업 가치를 좀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자를 비롯한 뭐 화재, 카드, 증권 등 상장사 지분 가치랑 비상장사 지분 가치를 산정을 해서 이번에 새롭게 목표 주가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네,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의 가치 모두 올라갔다라는 부분인데 리포트를 들여다보면 기업의 적정 가치 또한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부분이 인상적인데 얼마나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될지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산정한 삼성생명 기업 가치가 118조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전자 지분 가치가 지금 72조 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전자 주가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가치 산정을 해봤더니 118조 원이고 삼성전자의 비중이 61%다.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부분으로 삼성생명의 목표 주가를 59만 원으로 올려잡았다라는 근거 잘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의 박혜진 연구원의 삼성생명 분석 함께했습니다. 자, 뒤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종목은 이제 6월 잘 마감하셔야 되는데요. 모쪼록 지금 변동성 굉장히 극심하게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높고 앞으로 높은 성장률을 지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잘 선별하는 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성패에 좌우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S&P 500 기업들과 코스피를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버티브, 다나허 제시를 했고요. 우리나라 기업은 삼전 닉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효성중공업, 포스코 퓨처엠까지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거는 아마 투자하시는 분 대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V-코스피가 90포인트로 해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89포인트였거든요. 그를 상회하면서 그때보다 더 극심한 변동성의 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이유가 첫 번째는 이익 증가율입니다. 지금 이익 증가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이게 실적 데이터에서 조금만 삐끗해서 잘못 나오거나 아니면 이 피크아웃 그러니까 정점이다라는 것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이익 증가율이 너무나 이제 극심한 변동성의 요인이기 때문에 가파르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데에서 이익 증가율은 첫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SK 하이닉스 정말 잘 가죠. 그래서 코스피가 저절로 따라오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시총이 오늘 2,000조를 돌파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 삼전과 얼마 시총 비교가 될 때 얼마 차이가 정말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쏠림이 극대화되고 있고 코스피 단기 조정에 대한 가능성 이쪽에서 보셔야 되는데 시장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외에 기타 종목이라고 불릴 만큼 삼전 닉스에 굉장히 영향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는데 이 둘이 못 가면 코스피 못 가는 흐름들이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식형 ETF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1월 같은 경우에도 536개였는데 이게 지난달이죠. 5월 같은 경우에 615개로 늘었고요. 뭐가 이렇게 ETF를 늘렸냐 보니까 반도체 쪽,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섹터형 이런 부분에 나타났고 또 레버리지 상품 이런 부분에 좀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쏠림이 한 섹터 그 레버리지 ETF에 쏠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좀 극심한 변동성의 요인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뉴욕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으로만 구성된 ETF가 또 상장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때문에 오늘 시장도 반도체, 소부장 이런 섹터들이 오르는 것이라고 심리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섹터형 요런 그리고 그 섹터에 올인하는 레버리지 ETF 이런 부분이 또 극심한 변동성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 시중금리가 좀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고변동성,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뭐 잘 갈 땐 잘 가지만 조정의 빌미가 언제든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99년대 금리 인상기에 마진과 기업 이익 이런 부분으로 괜찮은 종목만 쏠림 현상이 좀 가팔랐다고 하니까 결국 이러한 종목들이 선택되는 이유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환율 하반기 더 오른다, 이런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지금 속보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지만 이게 하루가 좀 다르게 좀 변화하다 보니까 시장에 또 변동성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반기는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갑니다.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좀 환율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이유는 2분기 누적 환율을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적 평균 환율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인데 한 6월 5일이었나요? 그때 야간 거래 때 굉장히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1,560원 오버슈팅 이후에 계속 이제 눈높이가 높아져서 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엔화 약세, 메파저 FMC, 케빈 워시 의장 좀 앞으로 행보를 봐야겠지만 계속 강달러 이쪽으로 좀 치고 가다 보니까 환율이 안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평균도 1,500원 부근에서 당연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 1,470원을 좀 올라갔는데 요거를 찍고 밴드로 보면은 1,410원에서 1,560원이 그 밴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우려되는 거는 이제 유가 반등 그리고 근원 물가 압력 그거 부분이 최대 상방 리스크라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환율 잘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장 초반에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들어 올렸다가 역시나 뭐 SK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면서 코스피 들었다가 결국은 오늘 코스피, 그러니까 대형주로 다시금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9시부터 현재 10시 30분간 구간의 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2대12 김태훈 파트너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볼까요? 네, 역시나 미국 이란 전쟁이 종전을 앞두고 다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량 에너지를 수입해오기 때문에 이 국제유가가 오른다는 건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부담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증시에서 돈을 벌고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영업이익률이 일반적인 제조업체가 보여줄 수 없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죠. 이 말뜻은 똑같은 DDR5를 만들던 HBM을 만들던 이 공급자 쪽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는 시장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올 상반기 아마 이제 1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이 2분기도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소부장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각각의 이제 증설을 하기 위한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새롭게 공장을 짓는 데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돈을 벌고 있는 종목들이 어딘지 어느 섹터인지 확인해서 그런 종목들을 내 포트에 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다음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이번에 점도표를 찍으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 강한 그 어필을 뭔가 좀 시장에 신호를 줬기 때문에 이 신호를 본 우리 한국은행도 당연히 금통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달러 환율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다 보니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하지만 6월 말일 날 확정되는 그 원달러 환율이 결국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이 말 그대로 이제 수출 실적과 바로 연결되어 있고 환율 효과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6월 말일 이후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가 다시 또 강세로 돌아서면서 수입 물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중 내에서 물론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베이비 스텝으로 즉 25 베이스 포인트만큼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과감하게 지난달에 못 올렸기 때문에 이번 합쳐서 50 베이스 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은행이 그렇게 간단히 써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고 이 금리 인상을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대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주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 실적이 좋은데다가 이 좋은 실적을 말 그대로 소부장 쪽에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세제 혜택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부장 쪽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공장들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럴 때 클린룸 관련주들이 굉장히 수혜를 봅니다. 신성 ENG와 아스플로 또 KN솔, 성도 ENG 등이 국내외의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반도체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데 이 클린룸을 납품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반도체 장비주에서도 하나마이크론이나 미코, 유진테크, ISG, 워닝홀딩스, HPSP 이런 종목들이 삼전닉스의 투자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하반기 되면 조선주와 또 원전주, 방산주들은 상반기 실적도 좋은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 시즌에 다시 한번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파란불이 킬 때 이런 종목들은 워낙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것이죠. 지금은 단기로 치고박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실적 좋은 종목들이 파란불이 킬 때 여러분들에게 싸게 살 기회를 준다는 걸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자기 시장에서 자기 기술로 돈을 확실히 벌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파란불을 킬 때 특히나 업종 대표주들이 이런 종목들이라면 반드시 편입해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시장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를 왕왕하게 되는데 시장에 투자금이 집중되는 종목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잘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관심주는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네, 반도체 중에서도 포토레지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은 반도체 8개 공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공정인데요. 이 공정에 들어가는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말뜻은 포토레지스트를 납품하는 게 아니라 포토레지스트에 들어가는 원료를 납품하기 때문에 결국 엔드유저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수익을 내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그 생산량 늘어날 때 포토레지스트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삼양 NC캠 같은 이런 종목들, 포토레지스트의 원료를 생산하는 이런 업체들은 결국 수혜를 본다는 것이죠.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이게 2분기에도 더 확대가 될 겁니다. 3분기에도 그렇고 올 하반기로 갈수록 삼양 NC캠의 실적은 점점 좋아질 겁니다. 결국은 실적이 주가를 밀어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지금 소부장 종목들 중에 1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내 포트에 담아놓으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삼양 NC캠 월요일 시장에 말씀 주셨는데 저희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의 전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이 둘마고 다른 섹터냐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 다음 이어지는 코너에서 명확한 투자 전략이 있을지 잘 헤아려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의 정시 합격선이 서울대 자연대를 넘어섰다.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지방의대 평균 합격선보다 높았고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도 의대 수준까지 올라왔다. 주목할 점은 단순한 학과 인기가 아니다. AI와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최상위권 인재들이 연구실보다 산업 현장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결국 기술보다 사람인데 국내 최고 인재들이 꾸준히 유입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자금뿐 아니라 인재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향후 실적과 기업 가치로 이어질 수 있을까? 최근 시장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극단적인 변동성과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장은 어떻게 돼야 될지 매번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소외되는 그런 장이거든요. 네. 사실 뭐 9천 넘으니까 한쪽에서는 와 9천이다. 이제 만 가는 건 시간 문제다. 많은 시간 문제다. 한쪽에서는 그런데 왜 내 종목만 이래? 이런 거죠.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시장이 지금 약간 뭐 불균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불균등하다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정확하게 전반적인 국내 어떤 기업들의 증시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요 부분들이 또 변화가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화. 저는 뭐 지금도 시장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전반적으로 순환매도 좀 돌아오고 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다른 업종들도 이제 같이 좀 상승하는 그런 장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코스피 만 도달 뭐 가능하냐 마냐, 뭐 저는 올해는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할지가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이 이제 시가총액 둘이 합쳐서 뭐 50%가 넘어가는 두 종목이 움직여주면 결국 코스피 만 포인트 도달은 되게 빨리 올 수 있다. 우리가 뭐 다른 종목들 뭐 다 올라가는 것보다 일단 큰 종목 두 개가 먼저 끌고 가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다. 뭐 우리 옛날에 뭐 새마을 운동 하듯이 진짜 어느 일정 지역에서 먼저 올라가고 네. 그 운기가 나중에 이제 퍼지면은 또 이제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삼전 SK 하이닉스가 먼저 코스피 많은 뭐 올해 충분히 할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지금 하나가 저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지금 당장 봤을 때 코스피 선행지수 선행 PER이죠. 선행 PER이 한 7.3배 수준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죠. 올해 2026년 영업이익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한 792조 원, 작년에 비해서 한 165%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런데 이미 딱 주가를 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 한 140, 150% 정도가 올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삼전 SK를 빼고는 사실 나머지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이죠. 조선방산, 자동차, 뭐 전력기기, 반도체, 소부장, 금융주들은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사실 좀 충분히 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급이 약간 불균형하기도 하지만은 수급이 오면은 이미 코스피 쪽에서 보시면 이런 종목들은 연초 대비해서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찼는데, 그럼 이쪽으로 그러면 돈이 흐르겠는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삼전 SK 쪽으로 아직까지도 더 저평가되어 있는, 뭐 SK 하이닉스 지금 보시면 PER 뭐 한 8.8배 정도, 9배, 오늘 9배 정도 나오겠네요. 오늘 좀 올라서. 그렇죠. 네. 삼전 같은 경우 한 7.8배 정도 되거든요. 네. 두 개 종목을 사실 빼고는 코스피의 대형주들은 이미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본다라고 그러면 사실 이제 코스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우 삼전 SK 하이닉스가 끌고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한편에서는 또 이제 저평가 메리트가 된 업종들이 또 이렇게 수렴말을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계속 저는 삼전 SK 하이닉스 위주로 좀 가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코스닥 많이 좀 망가져 있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은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엔 저가 메리트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코스닥 쪽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밸류에이션 좋은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부터 이렇게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약간 이제 너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성장 매력은 있는 종목도 굉장히 궁금해서 그거 좀 진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SK하이닉스 현재 5에서 6%대 가면서 이제 300만 원 선 고지 넘어서려고 하고요. 네. 오늘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죠. 그렇죠. 토스름인데 네. 시총 2,000조를 돌파하고 2,000조죠. 네. 있고 ADR 상장 네, 이슈 이제 상장까지. 코앞에 네. 있는 상황이고 네. 이렇습니다. 더 갈까요? 사실 뭐 네. 수급이 받쳐준다면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 SK 하이닉스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찼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개 놓고 보시면은 반도체 업종 사실 펀드멘탈이라든지 기본적인 수급이 아니죠. 어떤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한 게 없어요.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 똑같아요. 뭐 1분기부터 뭐 계속 똑같은 얘기가 계속 지금 재탕되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을 얼만큼 뭐 다 지금 다 기본적으로 세팅된 게 변함은 없거든요. 그런데 주가 흐름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좀 더 센 게 일단은 뭐 나스닥 ADR 상장 7월 정도 지금 예정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다 추가적으로 연말에 100조 원대 주주 환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네.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나스닥에서 SK 하이닉스가 상장된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어떤 더 메리트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뭐 기대감까지 지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적인 게 저는 요소가 더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한 거의 300만 원 접근을 했잖아요. 연초 대비해서 한 320% 정도 지금 올라 있고요. 올해죠, 올해. SK 하이닉스의 어떤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62조 원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올라와서 262조 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한 400% 정도입니다. 그럼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영업이익률에 일단 맞춰져 있다. 두 번째는 내년까지 지금 얘기해갖고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한 401조 원까지 영업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내년까지 350만 원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400조 원 돼야 한 350만 원인데 지금같이 제가 봤을 때 올해 같은 262조 원 정도라고 그러면은 저는 주가가 한 2, 30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거의 밸류에이션이 차지 않을까. 그래요. 네, 이렇게 네.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ADR을 사실 상장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는 게 있지만은 한 40조 원 정도 지금 조달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주 가치는 희석이 됩니다. 희석이 된다는 것은 네네. 그만큼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더 싸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만큼을 만약에 저희가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이 돼갖고 그만큼을 더 밸류에이션을 더 크게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그러고 경우에 그렇죠. 사실 주가는 빠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12월 달에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100조 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 262조 원 벌어갖고 100조 원을 거기다 쓰면은 SK하이닉스는 이제 뭐 먹고 삽니까? 영업이익 흑자된 지 지금 한 3년밖에 안 된 기업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원이 그렇죠.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네, 이런 그게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거죠?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 물론 이제 수급이라든지 모멘텀이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은 일단 3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에서는 올해죠, 올해. 올해 이제 밸류에이션이 꽉 찼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 쪽 반대로 또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바꿔 타는 게 좋은가? 저는 바꿔 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펀더멘탈 수주 뭐 네네네. 영업이 전망치 뭐 지금 계속 올라와 갖고 363조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올해 영업이 컨센서스가요. 그럼 작년 대비 한 730%란 말이죠. 그런데 주가는 요 정도에서 골드만삭스가 이제 내년까지 해서 한 530조 원, 내년 530조 원 정도 얘기를 해요. 한 60만 원 정도 지금 불고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분당 올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한 50만 원 정도는 가야 밸류에이션을 차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노조 문제 한번 사고 터지고 나서 지금 약간 이제 불안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만약에 노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좀 성과급을 걸어줘야 되니까. 그렇다 보면 바로 하루아침에 사는 게 아니라 아마 10월 달부터는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상승 모멘텀을 이벤트를 더 갖고 갈 수, 오히려 갖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가격 차이도 저는 삼전 SK 양쪽에 이제 목표 주가 본다라 그러면 SK는 거의 찼지만은 삼전은 아직도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에서 나머지 대형주는 이미 좀 많이 좀 밸류에이션이 차놨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좀 필요한 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결국 수급은 삼전 SK에 더 쏠릴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측면에서는 삼전 쪽을 조금 한번 갈아타 보신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삼성전자는 밸류가 덜 찼고 SK는 찼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올해죠, 올해. 네, 올해. 내년은 또 내년 가봐야 네, 되는 네, 거고 네, 올해는 네. 한번 이 정도까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로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이제 가까이 오늘 반도체 수출도 역대 최대. 네, 그렇죠. 네. 반도체가 188% 급증, 비중 40%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왔고요. 중요한 건 이제 24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인데 이게 또 잘 나와준다면, 또 추가 가이던스 괜찮다면 반도체 우리나라 당연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마이크론 네. 실적 발표에 사실 SK라든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왜냐면 둘이 뭐 셋이 다 비즈니스가 똑같아요. 네, 거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자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이 세 개 회사가 결국은 서로가 똑같이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요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 2, 3주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가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에서 다 일제히 상향 조정됐어요. 그때만 주가가 한 700, 800달러 정도였는데 거의 한 1,500달러가 평균이 나올 정도로 웨드부시라든지 아니면 보시면 뭐 도이치방크, 스티펠 다 1,500달러를 올려버렸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보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마이크론의 실적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이크론 주가 지금 1,133달러 어제까지 이제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연초 대비해서 한 297% 정도 올랐는데 지금 1분기 매출 전망은 한 350억 달러 정도 보고 있고요. 네. 2020년도 올해 전반적인 매출 전망치가 1,132억 달러로 작년에 비해서 한 240% 정도 증가한 걸 나왔어요. 삼전 SK는 약간 좀 떨어지죠. 그래도 240%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정 PR이 요 리서치를 갖고 보면은 11배밖에 안 돼요. 반도체 회사 중에서 네. 유일하게 11배입니다, 지금. 네. 이 정도다 보니까 저는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만 조금 더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저는 1,500달러로 되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갖고 그렇다고 보면 삼전 SK한테도 희망적인 뉴스가 더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더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놓고 본다면요. 그래서 실적 발표 뭐 저희가 이미 다 예상은 돼 있어요. 실적 가이던스 및 어닝 서프라이즈 얼마나 나올까? 저는 어닝 서프라이즈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이던스는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론 CEO께서 조금 더 희망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AI 인프라 서버라든지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미 시장에서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HBM 수익성 및 경쟁력.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4E에 대한 그 반도체 샘플을 지금 고객한테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론도 충분히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경쟁력 갖고 지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뭐 경쟁력 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요게 지금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스티키할 것 같아요. 뭐냐면 범용 메모리 업황 및 가격 추이. 왜냐하면 올해 지금 자꾸 얘기 나오는 게 시장에서 올해가 메모리 가격이 피크를 칠 거다. 정점 찍고. 그렇죠. 예. 저희가 계속 그 말씀드려요. P 곱하기 Q거든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 3사 보시면은 공급 Q를 늘리기보다는 P를 올려갖고 사실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을 증가시키잖아요. 그럼 만약에 올해 피크가 돼버린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생각했던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만약에 마이크론은 보고 있는지 저는 사실 뭐 가격 상승은 2, 3년 더 간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럼 마이크론이 보는 그런 범용 메모리 가격의 피크는 또 언제일지 요것까지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보시면서 저는 좀 희망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떻겠까. 그리고 가이던스 좀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목표 주가 1,500달러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시고요. 그렇게 나왔을 경우는 저는 삼전 SK한테 똑같이 거기다 소부장까지 이제 저는 전반적인 아마 성과가 좀 이렇게 퍼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시장 너무 극단적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묶어놓고 그 외 기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뭐 삼성니스는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외 기타 여기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요? 네. 참 찾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네. 만약에 생각을 좀 지금 상황에서 해본다라고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삼전 SK 하이닉스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좀 남아 있지만은 이미 이제 많은 대형주들은 밸류에이션이 좀 찾기 때문에 사실 조정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이런 성장 모멘텀 하반기에 보여줘야 사실 갈 수가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제가 좀 그쪽은 빼고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일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수요 시장이 먼저 커진 데가 있어요. 수요 시장. 수요죠. 수요가. 예. 공급은 안 되고 있는데 네. 수요는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로보틱스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로보틱스. 왜 피지컬에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금 수요 시장은 벌써 커졌어요. 네네. 삼전 노조 사고 터지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집에서뿐만 아니라 병원 뭐 산업 현장 다 지금 로봇 달라고 난리예요. 빨리 하고 싶어요. 네. 공급이 안 돼요. 그렇죠. 국내에서 누가 만들어요? 네. 아직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용화 되려면 2년 더 이상 걸려야 되거든요. 미국도 그 정도예요. 그럼 한국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이랬습니다. 수요 시장이 먼저 커져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빨리 좀 달라고. 여기가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LG 그룹 전체 그 임원들이 또 미국의 엔비디아에 또 갔잖아요. 상호 협력. 뭐 로보틱스 요즘 LG 그룹 뭐 제가 누가 봐도 LG 수직 계열화 시켜버렸어요. 로봇에 진심이에요. 네. 진짜요. 그렇다면 로보틱스 쪽을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나 지금 보여드리고요. 수요 시장 제가 계속 확대된다 말씀드린 데가 어디냐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그렇죠. 뭐 전쟁 터지고 나서 뭐가 나왔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갑자기 또 증가했죠. 두 번째 ESS 지난해부터 증가했죠. 올해부터는 대형 모빌리티 시장도 지금 2차 전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대형 모빌리티가 딴 게 아닙니다. 트랙터, 뭐 트럭 같은 거 보면은 요즘 비행기, 잠수함 다 수소를 꽂습니다. 수소든지 아니면 전지를 꽂아서 가지 옛날같이 내연기관을 쓰질 않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요즘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시장도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2차 전지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사실 저희가 재고가 좀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는 재고가 좀 털리면서 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하나 또 본다면은 실적은 되게 확대가 되고 있고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은 곳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소비재 쪽입니다. 소비재. 화장품하고 엔터입니다. 잘 못 갔잖아요. 네, 정말. 아직도 못 마음만큼? 갔고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 맨날 보세요. 왜냐하면 수출 데이터가 사실 국내 기업들의 앞으로의 주가 향방이거든요. 수출 데이터 보시면은 화장품하고 엔터 쪽 보시면은 작년 대비해서 매월 5에서 10%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관광객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최근. 예. 네. 그렇다 보면은 저는 화장품 엔터는 이제 실적 대비해서 아직도 못 오른 업종은 딱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금 자체적으로 좀 보시고 가시면 어떨까? 예를 들면 뭐 한진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이란 전쟁 끝나고 나면은 항공 수요 급증할 수 있는 것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되게 좀 또 낮게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한번 보신다라고 그러면 저는 되게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물론 대표님 뭐 이게 사고치고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지만은 뭐 지금 많이 떨어졌죠, 뭐 CEO가 사실. 뭐 한다고 그 회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엔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회사들을 한번 지금 담아놓고 계시면 또 어떨까? 그래서 반도체 빼고 고른다는 게 지금 모든 분들 입장에서 손이 안 가실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하반기 12월 달까지 보신다면은 저는 이쪽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총알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어느 정도 밸류 좀 찬 그런 종목에서 약간 그런 섹터로 옮겨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네. 예,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요 관전 포인트 굉장히 궁금했는데 코스닥 1000이 붕괴가 돼서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소부장이 이끌어줘서 네. 코스닥이 반등했다가 코스피 대형주의 자리를 좀 내줬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중소형주 전략, 실적이 탄탄한 종목도 그래도 많이 좀 거론이 그럼요. 돼요. 네, 네. 그쪽에도 관심 있을 분들 계실 거고. 네. 예. 저는 코스닥이 붕괴되면서 다들 이제 코스닥은 이제 앞으로 더 급락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반대로 저평가 메리트가 커진 게 이제 코스닥이다. 왜냐하면 연초 이후에 코스닥이 지금 상승률이 한 3%밖에 안 됩니다. 네. 거의 안 늘었어요. 근데 올해 2020년 코스닥 영업이익 전망치가 12조 원이거든요. 물론 뭐 코스피에서는 이만큼밖에 안 돼. 근데 이분 전년 대비 50%가 증가한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선행 PR이 지금 28배밖에 안 돼요. 코스닥은 보통 40에서 60배를 가는데 28배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딱 이겁니다. 코스닥은 수급 돌아오고, 그다음에 시장 이제 코스피 충분히 오르고 나면은 밸류에이션 뭐 거의 제가 많이 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코스닥 쪽으로 분명히 매기가 돌아올 수 있다. 그 핵심에는 외국인들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은 사실 그게 코스피로 몰리고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관들 특히 이제 국내 투자 비중 이번 한도를 다 높였잖아요. 6월 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코스닥에 대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코스닥 쪽에서도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괜찮은 쪽이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2차 전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기술주 중 그다음에 뭐 로보틱스 이런 쪽줄 한번 2차 코스닥 쪽에서 한번 지금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은 하반기 늦게까지 제가 좀 약간 중장기적 성과를 올리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전략을 보시기 나을 것 같지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이 뭐 붕괴돼 갖고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망가진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지금은 중요한 것은 수급 문제가 많이 꼬여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이제 풀리는 시점에서는 코스닥도 충분히 지금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질문 드린 이 내용이 사실 이 시장을 대하면서 가장 궁금하셨을 그런 질문들인데 차근차근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파악해서 전략에 반영하셔서 6월 말 7월 초 또 잘 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수 그레노의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은 중동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여전히 크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반도체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코스피 전체 시총도 8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가 10,000포인트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35%가량 오른 9,17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9,199포인트, 9,200선 부근까지 올라왔던 코스피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전장 대비해서 100포인트 넘게 오른 강세 탄력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1.77%가량 오르면서 1,484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9,000선을 내려놓으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9시 12분을 기점으로 강하게 반등하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9,1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량 밀리면서 움직입니다. 장 초반 코스피와 다르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다가 하락으로 방향을 바꿨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가량 하락하면서 955포인트로 내려앉았습니다. 계속해서 1,000포인트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데요. 외국인은 1조 5천억가량 팔면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도 팔았는데 오늘도 1조 원 넘게 팔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의 매수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900억가량 소폭 순매수에 그치고 있고요. 외국인은 1,700억가량 순매수, 개인은 2,700억가량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37원으로 올라섰습니다.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6월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520원 선을 넘어선 가운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537원 선에서 거래되면서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 고환율 부담감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LG전자와 LGCNS가 장 초반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그룹과 엔비디아가 피지컬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분야 협력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은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지난 8일 회동을 한 이후 이루어지는 만남인 만큼 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양측은 피지컬 AI와 AI 인프라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LG전자가 전장과 넷난방 공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용 열관리 솔루션 등 기업 간 거래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와의 협력 가능성까지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11.35% 가까이 오르면서 23만 5,500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LG 주가도 3%가량 오르면서 11만 3,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CNS도 함께 올라주고 있는데요. 6.99%가량 오르면서 9만 1,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증식 예탁 증서 상장을 위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 발표가 오늘 밤 나옵니다. ADR은 미국 투자자가 해외 기업 주식을 달러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 증서인데요. 이번 상장으로 미국 시장에만 투자하도록 규정된 글로벌 대형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의 편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 주요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 정식 편입된다면 이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만 40조 원 넘게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이르면 8월 중으로 나스닥 시장에 입성할 전망입니다. 한편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오늘 나왔는데요. 정말 좋았습니다.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8.4% 급증하며 225억 달러를 기록, 전달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 현재 시간 4.74% 가까이 오르면서 289만 5천 원 선 지나갑니다. 장중에 290만 원 선까지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290만 원 선은 내려왔지만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삼성전자도 0.7%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조금 크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시총 격차가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98%까지 좁혀졌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삼성전자 35만 7,500원 선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반도체 소부장까지 함께 올라주는 가운데 파드 주가가 13% 가까이 오르면서 코스닥 시장 안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11만 4,800원 선 지나갑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23일부터 25일까지 독일 민헨에서 열리는 배터리 및 에너지 전자장치 전문 전시회 ES 유럽 2026에 참가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전시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 가능한 배터리 통합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전력망용 시스템부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배터리 시스템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는데요. 대표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맞춤형 통합 솔루션, 그리고 독보적인 현지 생산 역량, 유럽 배터리 규제 대응 역량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전시에서 배터리 패스포트 대응 체계와 폴란드 공장 중심의 유럽 현지 생산 체계를 부각시킬 방침입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다만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으로 시장에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 2차 전지줄의 주가 장 초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는데요. LG 엔솔은 1% 가까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2.6% 가까이 하락하면서 40만 원 선 내려놨습니다. 39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SDI 주가도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전환 1% 넘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54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강합니다. 장 초반 낙폭을 회복한 데 이어 지금은 전장 경신한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중동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대한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은 오늘 어떤 종목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1순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목표 주가 28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이번엔 보폭이 다르다라는 의견을 덧붙이면서 지금 시장에 관심 받아나가고 있고요. SK스퀘어와 LG CNS도 오늘 견조한 흐름 유지합니다. 특히 LG CNS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엔비디아 본사에 방문해서 피지컬 AI 관련 협력에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좀 견조한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하이브와 현대모비스는 오늘 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저가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도 LG CNS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 LG CNS 오랜만에 좀 힘을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젠스낭 방한 때 좀 주가가 답답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잔인한 시장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오늘도 더 잔인함이 지금 날이 갈수록 더하네요. 이건 진짜 심하네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계속 잔인하다고 하는 건 뭐 안타까워서 하는 건데 이걸 뭐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이걸 잔인하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사람들이 잔인하다고 하니까 내가 좀 덜 잔인해야지. 시장은 그런 자비가 없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알 거예요. 철저하게 코스닥은 소외되고 있고 코스닥 지금 마이너스 기록하고 계속 빠지고 있죠. 자, 지금 코스피도 지금 상승 종목 숫자가 없어요. 지금 완전 시총상에 몰려 있고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LG CNS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솔직히 7%요? 저거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너무 안타까운 건 사실인데 계속 뭐 안타까운 걸 얘기하는 건 이제 그 마음이 그러니까 하는 건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모멘텀이 없고 관심이 없는 주식이 오를 수가 없어요. 지금
LG전자, LG CNS 지금 뭐 주 LG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또 지금 불안한 데자뷰가 떠오르곤 하거든요. 왜 LG는 항상 이래야만 되는가? 정말 애플과 때도 또 이런 적이 있었는데 너무 비슷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추세가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뭔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신기루처럼 다 터져버리는 지금 그런 게 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LG전자, LG CNS, LG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윗꼬리를 엄청나게 길게 달면서 이번 달에 지금 고가상으로 이 변동이 말이죠. 지금 LG CNS니까 LG CNS만 얘기할게요. LG CNS가 고가가 49.2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18.98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가상으로 고가에서 잡았다고 하면 지금 마이너스 70%예요. 지금 이게 오늘 7% 오른 거 위에서 70% 빠지고 7% 올라봐야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지 이거를 뭐 추세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거를 봐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삼성 SDS나 그쵸, 지금 보시고 계신 삼성 SDS, 현대 오토에버, 그 다음에 LG CNS 이렇게 세 개가 대기업의 각각 이 그 시스템 통합을 지금 일하고 있던 그 업체들인데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관리 쪽으로 들어가면서 급등했던 종목이죠. 세 개가 다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삼성자가 들어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예 햇빛이 비치지 않은 엄청 추운 그늘입니다. 여기 햇빛이 비치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이거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이번 달에 최고점에 물렸다면 사실 거기를 회복하기라는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을까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LG CNS 장기적인 상승으로 보긴 힘들고 기술적인 반등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도 곧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오늘 고수들은 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좀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투톱이 함께 오늘 장중에 반등하면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래도 견조한 흐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DB하이텍과 원익 IPS도 오늘 5%가량 상승하면서 매도 종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낙폭을 키워내면서 답답한 마음에 고수들도 내던지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바짝 좀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시총 추월의 순간이 좀 상승장 종료의 순간이다라는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좀 과한 건지 팔아야 되는 시점인 건지 궁금합니다. 뭐 초고수들은 팔고 있지만 지금 이거를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뭐 소수겠죠. 소수인데 어쩌면 팔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게 지금 불이 붙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2080조, SK하이닉스가 2060조인데 지금 지금 간격이 진짜 좁혀졌거든요. 지금 SK 스퀘어 더하면은 사실 SK그룹이 이겼어요. 물론 그걸 더하면은 뭐 반칙이라고 하겠지만 SK 스퀘어는 거의 SK 하이닉스의 분신과도 같기 때문에 이거 두 개 합치니까 삼성전자 비중이 넘어섰어요 이미. 자, SK 하이닉스가 뭐 1위로 올라설 때 뭐 재료 소멸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죠? 마치 스페이스X가 상장하기 전에는 미래에스 벤처투자 아주아이비투자가 신나게 오르다가 스페이스X 딱 상장해 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재료 소멸로 다 빠지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 관련주가. 그것처럼 저희 얘기 드렸잖아요. SK 하이닉스가 가장 사람들이 스포츠에서도 손에 땀을 쥐는 순간이 그때잖아요. 2등이 1등을 따라잡는 그 순간. 근데 마침내 1등을 딱 따라잡고 1등이 됐어요. 그럼 1등 됐네 하고 딱 한숨 쉬면서 긴장을 확 풀잖아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그 증권사 보고서대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등극하는 그 순간 이제 마치 피날레처럼 약간 단기적으로 끝나는 감이 있겠죠. 근데 아마 삼성전자가 그렇게 쉽사리 내주진 또 않을 거예요. 이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2일 오늘 ADR 상장이 승인이 나냐 마냐 승인이 날 것 같은데 일단 증권거래위원회 그게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4일 실적 발표가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의 모멘텀이 조금 더 유리해요. 이런 부분이.
근데 24일이 지나고 나면 또 삼성전자의 반격의 어떤 계기가 또 마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 2위가 계속 쫓기는 이런 과정이 지속이 돼버리면 오히려 더 그 뒤로 밀려지는 거죠. 스페이스X 상장이 딱 일정이 정해져 있던 거잖아요. 그 날이 딱 상장일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1등, 2등이 바뀌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살아있는 한은 고점이 오지 않겠죠. 하나증권의 보고서는 SK하이닉스가 1등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이잖아요. 1등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SK하이닉스의 진구는 계속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슈 등에 대해서 일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보도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약세장 보이면서 코스피는 9,000피 아래로 출발을 했는데요. 10시 좀 넘어서면서 그래도 힘을 내서 좀 회복하고 있는 양상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현재 1%대 상승,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기판, 또 MLCC 소부장단으로 좀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버블맵 통해서 구체적인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의 크기는 시장의 관심도를 의미하고요. 숫자 자체는 등락률입니다. 오늘도 가장 크게 포착이 되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 현재 5%대 상승세 보이면서 290만 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미국 ADR 상장 승인이 나올 예정이고 또 한편에서는 430만 원 목표 주가 리포트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 필두로 반도체 현재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금융 1.8% 상승, 전기전자가 0.5% 상승합니다. 업종 안에서는 LG그룹 경영진들이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에 LG이노텍과 LG전자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메리츠증권에서 삼성전기에 대해 MLCC 앞으로 이 초호황 국면을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업종 내 최선호주 또 목표 주가 300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IT 서비스들 현재 약보합권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게임즈의 움직임이 좀 특징적인데요. 어제 이제 지난주부터 야후와 좀 합병 소식, 최대 주주가 야후로 바뀐다는 소식 받아가면서 오늘 오전에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아직 이 카카오 게임즈와 야후 게임즈의 합병이 확실시된 건 아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현재 일부 상승폭 반납을 했고요. 12%대 상승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특징 섹터로 오늘 LG그룹 만나보겠습니다. LG그룹 경영진 30여 명이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국 엔비디아 본사에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젠슨왕 CE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만난 지 2주 만에 좀 이루어지는 후속 방안인데요. 특히나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고요. LG전자, LG, 또 LG CNS까지 그룹주 전반적으로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엔비디아와의 협력 가능성으로 고점을 찍고 주가가 현재는 좀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요. 일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승 모멘텀이 이미 소진이 되었고 이게 과연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인 시각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 이 방안에 있어서요, 좀 이 실적 기대감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넘어서서 실제적인 좀 협력과 공동 개발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아, 글쎄요. 그거는 이제 뭐 가봐야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젠슨왕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LG전자 수뇌부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지 그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그게 그런 이슈 때문에 오른 게 지금 과열이어서 내가 잡으면 안 되는 시점인지 잡아도 되는 시점인지 그것만 구별하면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무슨 임원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LG그룹의 어떤 미래를 짊어진 지금 연봉을 받고 일하는 그런 직원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 수도 없고요. 우리는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반응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떤 시기에 있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LG전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가장 뜨거울 때 잡는 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 일인가? 지금 여기 다 예전에 설명했던 게 그대로 안 지웠기 때문에 칠해져 있잖아요. 지금
2017년에 과열권에 접어들었었다가 4년 뒤에 2021년에 이때가 그 애플카 때일 거예요. 근데 2021년에 만약에 저도 안타까운 얘기는 여기서 만약에 고점에 잡았다면 이거를 만약에 이 과열 지표를 안 보고 혹은 봤는데 무시하고 잡았다면 지금 몇 년 걸렸어요. 5년 이상 걸렸어요. 본전으로 오는데.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또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5년 만에 오는 고점인데 그리고 이게 통틀어가지고 20몇 년을 통틀어가지고 2007년도에 상장이 됐는데 20년 동안 과열권에 들어갔었던 적이 단 5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년마다 오는 최고의 과열권에 사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 꼬리에.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뜨거운데 삼성전기 같은 건 틀리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국면에서 가장 뜨거울 때 살 때는 그 시점에 완전히 최고의 종목이 아니면 과열권에서 유지가 안 돼요. 지금 삼성전기도 신규 매수는 사실 불가한 영역이고 여기서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삼성전기처럼 정말 시대를 완전히 주름 잡는 이거를 잡았으면은 운이 좋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LG전자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뭐 후속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오늘 반등은 하는데 11%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젠스당이 그냥 방한만 하는 게 아니라 LG전자 실무진이 지금 출국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뭔가 실무에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이미 그 재료로 너무 높은 곳을 찔러놨기 때문에 실무에서 어떤 부분이 나온다고 해도 정말 파격적인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저 고점을 탈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또 그런 걸 기다리는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전 재산을 쏟아붓지 않았다면 지금 더 강한 종목을 조금 나눠 넣어서 이 마이너스를 상쇄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지금 전 재산을 여기다 100% 박았다면 정말 큰 실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는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닥 시장 안에서 반도체, 또 반도체 기판과 MLCC,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지수를 지탱해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수록 많이 만들수록 이 반도체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됩니다. 메리츠증권이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업종 내 최선호주로 기가비스를 꼽았습니다. 현재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은 현재 들어가지 못해도 이 반도체 기판이나 소부장단 좀 노려보자 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특히 밸류에이션 매력과 실적 모멘텀 동시에 갖춘 위원님 원픽 반도체 기판 관련주 하나 뽑아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일단 오늘 뭐 한울반도체도 그 MLCC 검사 장비 쪽으로 오르고 있던데 그냥 일단 삼성전기를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워낙에 시장이 잔인한 시장이거든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도 지금 뭐 종목이 워낙에 많은데 다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눌러버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번 연도 초에 강했던 리노공업도 지금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걸 다 가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강한 건 맞아요. 일본도 지금 보시면 이제 도요타 자동차가 도쿄 일렉트론한테도 추월당했어요, 지금. 지금 이게 도쿄 시가총액 상위인데 이 지금 S&P 500 이런 건 ETF고 1위가 키옥시아 홀딩스예요. 2등이 소프트뱅크 그룹이고 3등이 도쿄 일렉트론이고 4등이 도요타 자동차예요. 지금 도요타 자동차 위에 전부 AI 반도체 기업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대세임을 저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그리고 삼성전기가 오늘도 강한 거는 무라타가 지금 6.81 또 오르거든요. 계속 얘기 드렸는데 MLCC 점유율 1위가 무라타예요. 2등이 삼성전기고 이 두 개 기업이 MLCC의 시장에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하는데 둘 다 지금 계속 뻗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뭐 얘기 나왔으니까 몇 개만 좀 볼까요? 지금 모두 다 강하지 않다는 것이 이런 것이 고민이거든요. 지금 삼성전기는 약간 0.7 뭐 그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까 소부장 얘기 중에 제가 리노공업 얘기했잖아요. 리노공업도 지금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원익 IPS라던가 지금 요 4대 장비 회사들 보시면은 원익 IPS랑 테스, 그다음에 유진테크 요거 3개는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초반에 가장 강했던 주성 엔지니어링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윗꼬리 들고 밀리죠. 이렇게 과열권에 사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소재는 지금 소외가 되고 있거든요.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솔브레인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예 안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업태별로 나눴을 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안 오르고 있어요. IP 자산을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DB 하이텍 같은 게 또 나오겠죠. DB 하이텍도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업태별이라던가 소부장으로 나눴을 때 잘 구별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들은 그래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아직도 가격권에 뜨거운데 반도체 소부장이라던가 그 밑에 단에 내려오게 되면은 이 종목별로 엄청나게 갈립니다. 종목 선정이 디테일하지 않으면은 반도체를 선택했는데도 어긋나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으려면 그냥 대표주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LG, CNS 말고 이 지금 아까 전에 뭐 SK 하이닉스 요런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좀 원픽 종목으로 삼성전기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주목할 꼬마버블과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작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반도체가 작게 표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 그걸 거예요. 반도체 소부장들이 굉장히 엇갈리는 흐름이고 소부장들이 코스닥에 많아요. 코스닥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950선까지 위태로운 지경이거든요. 지금 이게 원래 뭐 1000스닥 다음은 이제 2000스닥 얘기가 나왔는데 2000스닥은커녕 지금 1000스닥도 깨졌어요. 900스닥이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거기 있는데 다른 로봇이나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부진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반도체 그 공정별로 봤을 때 자, 우리나라는 일단은 증착 장비의 그 강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광 식각은 꽉 잡고 있어요. 외국의 회사들이. 식각은 램리서치가 꽉 잡고 있고 노광은 다들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ASML 그 장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유진테크 우리나라 반도체 4대 장비라고 하는 게 다 증착 장비하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노광, 증착, 식각 이것 중에 3대 공정에는 증착 공정에 관련된 장비 회사를 노려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공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HP, SP 같은 어닐링 공정. 이거는 계면에 막 울퉁불퉁한 것들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것들인데 HP, SP가 있고 여기 EST라는 거 있죠. 최근에 뉴스에서 보셨죠. EST가 뭐 특허 소송에서 일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그래서 EST가 조금 오르는데 HP, SP랑 EST가 두 개 다 어닐링 공정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그다음에 KC텍이라는 게 지금 오늘 그 보려는 건데 이게 연마 장비 만드는 업체거든요. 연마. 이 비슷한데 어닐링이나 연마 작업이 그런 결함들 이 반도체 기판의 결함들 위에 그 결함들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장비들을 만드는 업체들이에요. 그다음에 세정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곳곳에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세정 장비 코미코 같은 경우는 이미 뻗어가지고 이제 고점을 달고 내려오는 지금 상황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코미코를 고점에 잡았으면 반도체를 선택했는데도 50% 마이너스예요.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잡아야 됩니다. KC텍은 이제 올라가면서 과열권에 접어들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신규 매수자 영역에서 점점 더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르지 않고 마치 두더지 게임을 하듯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더지가 아직 나오지 않은 구멍에다가 망치를 대고 있다가 올라오면 때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뭐를 알아야겠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정별로 얘가 무슨 장비를 만드는지 그다음에 공정별로 장비 중에서 안 올라가고 지금 올라갈 것은 무엇인지 그거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고 힘들면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란 얘기고 이거를 구별해갖고 조금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려면은 공정별로 순서별로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어떤 게 강약, 중강약인지를 판단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기판의 결함을 완화해주는 장비 생산하는 KC텍 관련해서 만나봤습니다. 오늘 신일섭 위원과 함께 시장 진단해봤고요. 관련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올해 하반기 배터리 시장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좀 정말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또 2차 전지 섹터일 텐데 네. 일단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전기차 수요부터 항상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 배터리 전망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저기 미래에셋의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자료를 갖다가 약간 거기에 해설을 갖다가 붙이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미국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배터리 수요는 바닥을 이미 통과를 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EV의 경우는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심리 개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ESS 시장 역시 마찬가지죠. 전쟁 후에 이제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뭐 에너지 안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면서 태양광 연계 ESS 수요가 이제 폭발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자체 ESS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뭐 어쨌든 그 대략적인 내용은 사실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섹터로 나눠서 하반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좀 전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사실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지면서 전기차 쪽이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네, 해보게 그래요.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유럽하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수요 반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YOY로 놓고 보게 되면 평균 한 30% 이상 뭐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에는 거의 150% 이상 성장을 했으니까 네. 기타 지역의 성장률이 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2분기에 이제 유일하게 사실은 1, 2분기 역성장을 한 나라가 있죠. 바로 미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 이후에는 사실은 역성장 폭이 조금씩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줄어드는 추세? 이런 걸 갖다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왜 26년에 EV 판매량 개선세가 이렇게 가파를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사실은 EV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늘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유가 상승의 여파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미친 게 아니라 주로 유럽에 타격을 많이 줬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폭발했는데 이번엔 이게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EV의 어떤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22년하고 26년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그 소비자의 어떤 접근성이 22년에 비해서 26년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강화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이 전기차 모델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지금 뭐 22년 대비 26년 비비 모델 수는 한 750개 이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늘었으니까 네. 소비자 선택지가 굉장히 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 평균 주행거리 개선 및 가격 접근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26년 유럽 시장은 YOY로 한 26%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기타 시장은 45%나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문제는 북미 시장이죠. 네.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사들이 북미 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게 북미 시장,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높아진 유가 수준 때문에 일단 EV 구매 심리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사실 EV 중고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올해를 중고 전기차의 해라고 부를 정도로 미국에서 중고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서 중고 전기차의 평균 재고 일수가 31일밖에 안 됩니다. 중고차가 넘어오게 되면 시장에 넘어오게 되면 이게 한 달 내에 다 팔린다는 얘기고요. 판매량 역시 25%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YOY로 5월 기준입니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6월 28일부터 이제 트럭에 대한 보조금을 재개를 하고 그다음에 7월 달부터는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재개를 하니까 이게 유의미한 수요 회복이 저는 어떻게 보게 되면 발생을 할 거라고 보는데 2분기 이후에는 어쨌든 좀 김철중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유의미한 수요 회복은 약간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1, 2분기보다 1분기보다 더 안 좋아질 이유는 없다. 네. 최악의 상태는 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EV 배터리 시장 규모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25년도에 한 1081기가와트아워 정도 됐습니다. 이게 26년에는 1225기가와트, 그 다음에 2030년 규모는 1965기가와트아워로 늘어나는 거니까
25년에서 23년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5년 만에 거의 2배 정도 EV 시장의 배터리 규모도 늘어나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전기차 수요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ESS가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쪽 수요는 어떻게 이제 잡히고 있는지 예.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EV 배터리보다도 ESS 배터리의 어떤 붐이라고 얘기할 수 예, 있을 정도로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는 그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연계 ESS 수요. 다시 말해서 이제 전력망에 대한 어떤 수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태양광 에너지가 대체 에너지원 중 건설 기간이 가장 짧다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죠. 6에서 18개월 수준이거든요. 육상 풍력이 한 24개월, 가스 복합 발전이 한 3년, 원자력이 한 8년 정도 걸리니까 네.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단기간에 에너지원을 갖다 추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플러스 그 ESS 배터리를 갖다가 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둘 조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LCOE, 그러니까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보통 우리들이 얘기를 해죠. 발전소를 건설부터 해가지고 폐기할 때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을 갖다가 계산하는 건데 이게 미국의 경우에도 이미 가스 복합 발전과 유사한 수준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ESS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일단 그 ESS 설치 붐이 태양광 플러스 ESS 설치 붐이 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태양광 설치량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ESS 수요 증가폭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듀레이션이 이제 늘어났고, 그다음에 단위당 부착률 증가에 기인한 건데 약간 말이 어려운데 듀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태양광에다가 ESS를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럼 충전을 다 했죠. 기존의 듀레이션은 이걸 방전하는데 다 쓸 때까지 시간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다라고 해서 현재는 4시간에서 8시간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메가와트 정도의 태양광 발전소를 졌을 때 과거에는 ESS를 갖다가 한 1메가와트/에서 2메가와트/까지의 어떤 ESS 용량을 거기다 부착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4에서 어떻게 볼게요? 한 8메가와트/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 ESS 용량이 굉장히 늘어나서 이제 여기에 설치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착률입니다.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갖다 졌다라고 하더라도 ESS를 거기다 붙이는 경우가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 문제가 안 됐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태양광이 많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걸 기존의 그 전력망에 붙여도 전력망에 부하가 안 걸렸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많이, 낮에 너무 많이 생산할 때는 전기 요금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제가 얘기했죠. 그 전력망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일치돼야 된다고. 일순간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기존의 발전원을 갖다가 꺼야 된다거나 출력 제한을 걸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ESS가 현재는 부착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ESS를 갖다 붙이지 않으면 낮에 만든 전기를 갖다가 그냥 버리거나 전열망에 연결을 하는 그 승인 자체가 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소 옆에 ESS를 부착하는 부착률이 그렇게 낮았는데 지금은 이게 거의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AI 데이터 센터형 ESS 시장이 급속히 확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데이터 센터의 뭐 전력 부족 문제는 빅테크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겪고 있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기존 발전소에만 의존하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전력망도 노후화됐고 또 송전망을 갖다 끌어오는 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우리나라 뭐 용인의 반도체 팹들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짓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태양광 플러스 ESS 시스템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블룸버그 뉴 에너지, 그러니까 BNEF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2035년까지 놀라지 마십시오. 약 1,500테라와트/에 달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게 24년에는 한 415테라와트/아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약 10년 만에 그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이 필요 전력량이 거의 3.5배 정도 폭증한다는 뜻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했죠. 그
AI 데이터 센터에는 사실은 전력의 어떤 그 조달 이거보다 더 필요한 기능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AI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산과 충원을 반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어떤 때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어떤 때는 또 덜 쓰고 또 하나는 순간 피크가 자꾸 일어나요. 이 충원을 갖다가 엄청나게 하고 연산을 갖다가 막 엄청나게 할 때는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다 보면 정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UPS가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게 BBU라고 배터리 백업 유니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배터리 백업 유니트는 아까 UPS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완전히 이제 정전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 최소한 수초에서 수분 동안 그러니까 외부의 비상발전기가 돌아갈 때까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BBU 같은 경우에는 서버 렉단에 붙는 겁니다. 여기 자체도 어떤 이유가 됐든지 정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버가 백업할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백업할 시간 동안에 BBU가 작동해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BBU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에 사실은 UPS라든지 BB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고부가 가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BBU 시장 규모 같은 경우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 BBU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고출력, 그다음에 빠른 충전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UPS라든지 BBU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 그 삼성 SDI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고 시장을 갖다가 거의 장악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사이익도 지속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그런 물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확보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되거든요.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물량 수주 확대 이런 부분 나올 수 있겠죠. 주로 이제 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견제 정책을 갖다가 예를 들 수밖에 없죠. 네. 미국의 경우에는 25년 7월 초에 OBBA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수혜를 이미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25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5년 2분기에 수주 잔고가 지금 50기가와트아워 정도밖에 안 났는데, 그러니까 25년 4분기에는 140기가와트아워로 늘었고요. 26년 말 추정으로는 이게 한 190기가와트아워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5년 3분기에 30기가와트아워 정도 수주 잔고였는데 26년 1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80기가와트아워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북미 그 ESS 시장 내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 점유율도 그 25년에 1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50%에 달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내년에는 72%, 그러니까 28년에는 거의 85%에 달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이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제일 큰 캐파를 갖고 있는 거니까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차이나 쇼크 2.0이라고 그래서 지금 유럽의 어떤 그 수뇌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차이나 쇼크 2.0이라는 건 과거의 차이나 쇼크 1.0은 뭐 장난감, 의류 이런 노동집약적 상품에 대한 어떤 그래서 이제 그 기반을 갖다가 유럽 내에서 사라진다. 제조업 기반이 없어진다는 게 그 차이나 쇼크 1.0이었다면 차이나 쇼크 2.0은 뭐죠? 첨단 제품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범용, 레거시 메모리까지. 그래서 EU 자체의 제조업이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망가지고 있다는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중국 견제에 대해서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독일마저 지금 돌아선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산업가속화법이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거는 특정 공급사의 단일 공급 비중을 30에서 40%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가령 그러면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이런 쪽 OEM들 스텔란티스 여기는 이미 중국산 배터리를 70% 이상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줄여야 돼요. 특정국의 의존 비용이 30%를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규제에 의해서 파생돼 나오는 그 배터리 물량 자체가 만만치 않을 거다. 그게 사실은 그 기존의 EV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ESS 배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추산하기에는 사실은 그 미국과 유럽의 어떤 규제로 인해서 그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한국의 그 배터리 업체도 될 거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평론가님, 글로벌 ESS 배터리 시장 얼마만큼 더 커질 것인지 그런 전망 데이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25년에 514기가와트아워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 28년 중에는 847기가와트아워까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전체 배터리 수요 중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24년에 26%였는데 28년에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북미 시장을 중요해서 봐야 되겠죠. 북미 시장은 오히려 올해는 ESS 배터리가 EV 배터리를 추월합니다. ESS 배터리 시장 규모가 105기가와트, EV 시장 시장 규모가 101기가와트 하니까 이미 북미에서는 추월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럽의 ESS 수요도 굉장히 가팔라요. 26년에 115기가와트아워.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오히려 ESS 수요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28년에는 한 140기가와트아워까지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ESS 설치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고요. 연초로 놓고 보게 되면 저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ESS 수요 성장률이 EV 시장을 크게 앞질렀어요.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117% 성장했고요. ESS가. 반면에 EV 배터리 수요는 3%밖에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ESS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배터리 긍정적인 요인들이 포착이 되니까 기분이 좋은데 턴어라운드뿐만 아니라 잘 내려면 PQ가 동시에 가면 좋은데 가격도 그렇고 그럼 물량도 늘어나고 그게 우상향 추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정책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탄산 리튬이라든지 습식분리막, 배터리 소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판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배터리 업체로서는. 그래서 이제 피 자체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국 내부에서 배터리 업체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적 성장이라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그 가령 뭐 배터리 업체에 대한 어떤 품질 대응이 좀 미흡한 기업들 같은 경우 도태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중국 시장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국의 어떤 규제 정책, 공급망을 갖다가 왜곡시키고 훼손시키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미국과 유럽의 어떤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그게 이제 한국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질적 어떤 우위가 강점인 한국 배터리 점유율 회복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점 2분기 이후에는 가시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배터리 시장 빨리금 좀 회복이 돼가지고 투자하시는 수익의 맛 좀 잘 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K배터리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요 증시 이벤트 관련한 특징 종목들 이야기 나눠봅니다.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북미 최대 규모의 산업 자동차 박람회 오토매틱 2016이 열립니다.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카고에서 나흘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 산업용 로봇부터 머신 비전, 또 AMR이라고 이 물류 공장, 자율주행 로봇과 피지컬 AI 기술에 대한 또 기술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고요. 이번 이 박람회에서 엔비디아가 후원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파빌리온에 관심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해당 기회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실제 시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번 이 행사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ABB 로보틱스가 참여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족 보행 로봇 휴 스팟을 공개할 예정이고 ABB 로보틱스는 이 가상 공간에서 로봇을 훈련하는 로봇 공정을 점검하는 스튜디오 기술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이 우리그룹 SPG가 오토매틱 2026에 4년 연속 참가한다라는 소식인데요.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 정밀 감속기 전문 기업인데 이번에는 하모니게이트와 코스라 로보틱스 또 로보라이즌 등 이 로봇 관련한 스타트업 기업 3개와 합동해서 좀 부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특히 하모니게이트는 이 SPG의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의족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의족 AI 로봇 비보레그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관련된 현대차 그룹의 소식입니다. 지분, 나머지 지분 9.56%를 인수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상용화와 2027년에서 8년 나스닥 시장에 좀 상장 기대감 받아가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2026년에 현대차와 딥마인드에 먼저 배치를 한 이후 추가적으로 공급사를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다운 관련 종목들 현재 흐름도 살펴보시죠. 네, 일단 LG전자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미국 엔비디아 본사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피지컬 AI 협력 기대감 받아가면서 10%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각각 1%대, 3%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또 SPG는 현재 박람회 참가 소식에도 불구하고 84,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4% 넘게 하락합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의 강세 속에 코스피가 9,250선까지 돌파한 모습 장중에 보였습니다. 극단적으로 쏠려 있을 때 실적으로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는 전략 인상적입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요. 저희 실질적인 투자 전략 내일 오전 10시에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